강 PD의 똘똘한 은퇴 설계. 안녕하세요. 강 PD의 똘똘한 은퇴 설계 강똘똘 PD입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자기 관리를 위해 기꺼이 소비하며 일과를 최대한 활용하며 즐기고 여가를 가치로 창출해내는 삶. 바로 액티브 시니어의 정의입니다. 퇴직이 다가올수록 퇴직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액티브 시니어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액티브 시니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하셨던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번개맨 이상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젊어야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꼰대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런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몸이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이렇게 올림픽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쿠베르탱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때 당시에 하도 몸만 막 키우니까 쿠베르탱이 보다 못해서 야 공부도 좀 하자. 정신도 좀 키우자. 그래서 된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정신만 키운다고 해서 정신 승리한다고 삶이 행복하진 않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액티브 시니어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서 흔히 이른바 전인 건강을 획득하고 있는 분들을 네. 기준으로 이분들이 플러스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선택을 한다면 그게 아마 액티브 시니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액티브 시니어의 그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정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니어 하면 지하철에서 자리 안 비켜준다고 호통치는 어르신들 생각이 먼저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그런 시니어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를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저는 시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한 세대가 100살을 넘게 살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 우리가 세대가 몇 세대로 나눠져 있는가? 지금 최소 6개에서 7개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그 일제시대 거치고 또 한국전 거쳤던 분들 산업화 세대고요. 그 이후로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 베이비붐 세대고 그다음에 X세대 있고 그다음에 M세대로 대표되는 Y세대 있고 그다음에 G세대 있고 그다음 알파 세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 다음에 베타 세대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뭐 많게는 7세대, 적게는 6세대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이 지금 산업화 세대에 있는 분들은 시니어 말 그대로 지하철에서 호통치시고 무단횡단 막 하고 이런 분들이 일부 계시죠. 네.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들부터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시작되는 액티브 시니어들은 많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저는 신이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귀를 가지고 듣고 새로운 귀로 문화를 듣는 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과거의 노년 세대들하고 지금의 새로운 액티브 시니어들을 같이 동급으로 취급한다면 액티브 시니어들 발끈하시죠. 이건 우리가 아니거든 하고 아마 기꺼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의 이제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고 그 서구 사회나 일본 같은 데는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 태어난 세대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전쟁 이후 세대고 이제 그 가장 대규모로 많이 태어났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비근한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뭐 58년 개띠 이런 분들이 거의 90만 명 태어났는데 그 한 2년 정도만 뭐 90만 명, 80만 명 태어났으니까 그 충남 대전시 인구만큼 2년에 한 번씩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숫자가 가장 많고 또 이들이 그 대규모 산업 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어찌 보게 되면 그 이전 세대의 농업 기반 사회보다 산업 기반 사회에서 성장을 했고 또 산업 문명 혜택을 많이 받았고 또 역사상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역사상 그 등장한 그 노인 세대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세대, 가장 경제적으로 윤택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어떤 효도라든가 효도에 의한 부양 시스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유교적인 나이에 따른 이런 구분보다는 이제 이들은
어떤 경제력을 갖춘 그 신인류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노인층의 출현이라고 하는 주장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 기반이 돼가지고 이제 뭐 연금제도라든지 이런 사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 부양을 받겠다 이러는 거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오늘 우리 함께할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89년도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아시아 여성연구라는 곳에서 이제 연구 결과 그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때 당시 1989년 그때 30대 기혼 여성들의 87.6%가 노후 문제는 자신들이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말요? 그리고 나서 요 30대의 71.9%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비 직접 관리하겠다.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지금 액티브 시니어들이에요. 그래서 50대, 60대, 70대 초반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 경제적 풍요와 그다음에 고학력과 민주화의 경험과 그다음에 소비에 대한 경험 또 성장에 대한 경험 기회의 땅을 만들어갔던 분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실천력이라는 게 엄청난데 이건 이제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며 정책 입안자가 되고 동시에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이건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결정과 그다음에 행동, 이 실천력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 양자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 부양 안 받겠다 이런 생각은 이미 이들이 30년 전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이제 이 부분이 실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도 70% 넘는 73% 정도가 나는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사실상 이미 산업화 시대 사회 시스템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스템만 바꾼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시스템도 그때 바꿔놓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연금 시스템에 의해서 노후 생활비에 그 좀 보조를 받는 그 대중적인 첫 세대 사실 88년도 국민연금이 도입됐는데 네. 예전에 받으시는 분들 지금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거를 받으셨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 국가의 시스템에 의존되는 연금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걸 기본으로 하고 또 이분들은 지금 그 다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물적 토대 자체가. 네. 그리고도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물론 건강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2의 인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죽지 않는 세상이 왔어요. 영생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우리 전무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보험 드세요. 이런저런 보험하면 80세까지 보장됩니다. 아유, 못 살아요. 그때까지. 그냥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100세 넘어. 네. 임종 시기까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지금 아마 60 이후의 삶을 꿈꾸고 있는 분들 혹은 지금 60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가 트랜스휴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화해서 가능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인류를 지금 꿈꾸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예. 이분은 1년에 이 가족들이 먹는 영양제 값으로만 11억 정도를 쓰시잖아요. 와. 예, 지금 전체 다 통틀어도 11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투자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60 정도 되면 상 한번 받고 이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완전히 이제 끝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여생이란 말 이거 적절치 않고요. 제2의 인생을 넘어서 제3의 인생, 제4의 인생. 흔히 제가 병원에서 한 그 3분 정도 인터뷰했을 때 그분들이 했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병원에 한번 입원해서 수술을 할 때마다 새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도 나는 오래 살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생이란 말은 지금 100세 시대 혹은 100 플러스 시대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뭐 글귀 같은 게 있는데 95세 할머니가 썼다는 어떤 일기거든요. 생신에. 네. 근데 아마 가상의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65세에 퇴직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30년 동안 살았는데 너무 후회되는 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65, 그 사이에. 5년.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다. 네. 그래서 자기가 105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운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저는 실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사이버 대학에 있잖아요. 네. 저희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 중에 저희 과의 최고령자가 84세세요. 아, 정말요? 네, 정말 훌륭하시고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다들 뭐라고 물어보냐면 졸업하고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분 말씀 뭐 하긴 뭐해? 공부 또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그렇다 보니 요새는 옛날에 상상하지 못할 직군들이 나왔잖아요. 시니어 모델. 맞아요. 네. 네. 제가 김칠조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네. 김칠조 선생님이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멋있죠. 네. 멋있기도 한데 이분이 스타트를 끄는 거에 불과해요. 지금 시니어 모델 창구가 뭐 불티가 납니다. 거기다가 요새 실버 성형 얼마나 많이 해요. 소비 수준도 장난이 아닙니다. 뭐 그것도 소비가 옛날에 뭐 우리가 콩나물 깎던 시절 다 끝났고요. 항공권 또 유명 브랜드, 뭐 수입 명품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새로운 나이든 늙은 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명 골드 에이지를 써서 골드 핸드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런 거대한 황금 시장의 황금손들이 된 액티브 시니어들 그러니 이분들은 어떻게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금방 죽지 않는다. 이제 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말씀하셨던 95세까지 이르러 새로운 그 언어를 공부하시겠다는 그분의 이야기는 저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국내에도 좀 화제가 되던 책 중에 제가 검색해서 봤는데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98세 시인으로 데뷔하셨거든요. 네. 그 시집 제목이 저는 갖고 있는데 약해지지 마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 자제분이 글 써보라고 그래서 자비 출판한 시집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일본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국내에도 좀 번역이 돼 있거든요. 네. 여기 있네요. 약해지지 마라고 인터넷 좀 검색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분이 98세에 데뷔하셨어요. 네. 시바타 도요 할머니 같은 분들은 이제 98세에 데뷔하셨으니까 한번 보셔서 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때까지 살아야죠. 네. 네. 그 취미나 레저, 여행을 즐기는 방법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58세대라는 말이 나왔죠. 네. 58세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올드, people, 그다음에 with, 그다음 A가 active, L이 lives에서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노년. 이걸 이제 합쳐서 58족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58년 개띠하고 중의적으로. 그렇죠. 근데 요새 지금 50대, 60대가 뭘 하고 노는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골든 에이지다. 이분들이 요새 흔히 어반 그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얼번이라고 하는 건 도시에 있는 그레이,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의 소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트롯 열풍이에요. 트롯 열풍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 열풍이야말로 50, 60, 70이 만들어낸 아주 전형적인 일명 뭐랄까요, 르네상스예요. 노스텔지어거든요. 영화로 왔던 시절에 내가 불렀던 그 노래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로 다시금 만들어낸 문화 열풍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이 트롯 열풍을 만들어서
일명 흔히 말하는 팬덤도 있잖아요. 영웅시대 뭐 이런 식으로 팬덤도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흔히 말하는 이제 쇼핑몰이나 아니면 배달앱 요새는 앱 안 가지고 있는 분 거의 없고요. 다 시켜서 드시고 맞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실제 그 2020 노인 실태조사에 나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온라인 그 주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노년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나는 여가 생활하고 있어. 나는 문화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문화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끝내줍니다. 필라테스, 승마, 성악 뭐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디지털 꽃중년으로서의 이 경험을 만끽하고 계신 분들이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단순히 시간을 지내는 걸 넘어서서 자기의 삶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취미들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기꺼이 지불하세요. 돈을 낸다는 거죠. 아깝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돈이 지금 있기도 하지만 또 그 돈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리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저 아는 분은 70대신데 그 공모주 할 때마다 그 객장에 가가지고 그 할 때마다 다 이렇게 청약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M본부의 어떤 한 TV 프로그램에 무슨 이렇게 실제 상황을 약간 리포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탐사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 92세 어르신이 이제 조카를 대상으로 이렇게 법적 투쟁을 하고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데 함께 얘기를 하고 그 어르신을 상담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분이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주식을 하셔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새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욜디락스라고 불러요. 아, 정말요? 욜디락스라는 게 뭐냐면 욜디라는 말 자체가 영 올드 요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욜드, 영 올드를 합쳐서 젊은 어르신들, 젊은 나이 든 분들 이런 식으로 욜드라는 말에다가 플러스 골드락스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골드락스라고 부르는데 이 젊은 연소 흔히 젊은 노년들의 이 골드락스 이걸 추구하는 분들을 우리가 욜드락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그 여러 조사들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금융하고 재테크가 액티브 시니어에게 관심사의 넘버원입니다. 네. 그 정도로 관심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50대 이상 된 직장인들 중에 사적연금 보유율이 76%예요. 대단한 거죠. 사적연금은 뭐 기본이죠. 아마 그 영역은 전무님이 어느 누구보다 잘하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투자 칼럼니스트 유명한 그 제이슨 츠바이크라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투자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그 양반이랑 인터뷰한 거에서 그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자기는 이제 무드셀러 기법을 썼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무드셀러라는 인물이 뭐 이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고 969세까지 살았나요? 맞습니다. 969. 그 누구냐 노아의 할아버지인가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워렌 버핏이 지금 90살이잖아요. 자기 8살 때부터 90살까지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무드셀러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해서 오래 살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복리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드셀러 테크닉을 쓰면 된다. 오래 살면 부자 되는 게 높다. 두 번째 뭐냐면 복리 수익률이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무드셀러 테크닉과 복리가 결합되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옛날에는 재무 설계에서 이랬거든요. 60세나 65세에 은퇴하면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 뺏어 쓸까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90세까지 사니까 이 돈도 인출을 하면서 또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이 무드셀러 기법을 이제 내가 나이 50이 넘어서도 60이 넘어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60부터 운용을 해도 내가 뭐 연 10%라는 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긴 하지만 60부터 내가 한 연 10% 수익을 내면 7년에 한 번씩 내 돈이 2배가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67세 2배, 74세 2배, 81세 2배. 이거에 대해서 저희 그 미래세 투자연금센터 TV를 보시면 제가 네. 그 유튜브 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부부 관계 자체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어떤 성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처럼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게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남자들도 요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럼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거의 안 하셨거든요. 삼식이 시대가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때 뭐 삼식이 얘기해서 세상의 모든 삼식이들만 울면서 우린 아니다 이렇게 막 성토대회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가 지금 뭐 B세대, 베이비붐 세대도 그렇고 X세대들은 전형적인 맞벌이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맞벌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할 분담이에요. 그래서 초기에야 여성들이 밖에서도 일하고 집안에서도 가사노동 비율이 대단히 높아졌는데 최근에는 점점 이 비율이 점점 여자 쪽이 낮아지고 남자 쪽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게 은퇴 시점이 되면 옛날 산업화 시대 분들이 퇴직을 했을 때는 전적으로 다 가사노동을 전담하던 아내가 그전 했던 것처럼 은퇴한 남편과 함께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맡으면서 했었는데 X세대만 해도 B세대 끝에와 X세대만 해도 사실은 지금 저도 X세대거든요. 전 아직 은퇴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 남편 집에서 설거지합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설거지하고 아이들 이제 다 컸으니까 애들도 분업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실제 요리 배우는 퇴직자들 너무나도 많죠. 맞아요. 네. 그 요리를 배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봐야 될 거예요. 하나, 내가 더 이상 내 아내의 맛없는 밥은 못 먹겠다.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겠다. 이것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제2의 창업, 제2의 직업을 꿈꾸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는 그야말로 나의 취미를 찾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서 이 요리라는 게 얼마나 또 창조적이고 성취감이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리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 맞벌이 세대이고 고학력 세대이고 민주화 세대이고 이분들이 지금 M세대의 부모님들이 많아요. 네. M세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했던 얘기가 있죠. 너는 부모처럼 살지 말아라. 더 큰 인물이 되라.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 몸으로 이 민주화 세대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행동력이거든요. 이 행동력을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아내들 곧 여성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남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요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들이 또 고개를 끄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업과 또 이 역할에 있어서의 평등이 어느 정도는 실현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 뭐 음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뭐 이런 평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그냥 생존이라는 관점에서는 요리를 해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 먹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 먹는 음식들은 아무래도 먹다 보면 물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앞으로는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일부는 지금도 저희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일부는 해먹고 늘 해먹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 선생님 세대는 늘 해드셨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앞으로는 그냥 일부는 주문해서 먹고 나가서 먹고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한두 끼는 내가 또 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사 먹는 거와 해 먹는 것이 이게 이제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뭐 이혼을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혼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가 뭐 황혼이혼 늘어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황혼이혼의 연령 자체를 지금 뭐 20년 이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30에 결혼한다 쳤을 때 20년이면 50이에요. 근데 얼굴을 보면 황혼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반들반들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연령을 구분을 해서 황혼 이혼하고 저는 이제 여명 이혼해서 30년 이상 사신 분들 해서 네. 이렇게 좀 인생의 앞에 마지막으로 내 선택을 하는 그래서 새로운 빛을 보고자 하는 분들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나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흔히 말한 대학 이혼, 수능 이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37% 정도가 20년 이상 된 황혼 이혼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이혼 비율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뭐 지금 재산 분할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뭐 이런 거 뭐 다 연금도 돼요. 연금, 퇴직금 다 되죠. 네. 다 되는 데다가 남성들 같은 경우도 가사노동,
이제 당신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안 힘들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다 도와준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어저께 사실 그 관련된 60대 부부 이혼 상담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사 저희가 이제 이혼 상담을 할 때는 이혼 이후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랬더니 남자분이 저한테 이 남자의 쿡 보고 하면 됩니다. 최고예요. 네. 이 남자의 국 저도 너무 소리가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 이제 그 되게 인상적인 얘기인데 이유는 뭐냐면 여성들도 이혼해도 살만하고 그리고 남성들도 이혼해도 우린 살만하다. 이게 첫 번째 전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혼해도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엄청나게 남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선택은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최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회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혼자 사시거나 혹은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여성이 직업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사실상 지금은 기꺼이 이혼을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또 이혼한 다음에도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뭐 액티브 시니어에서 시니어란 말이 붙긴 하지만 나이가 많아져서 퇴직을 한 것만 다르지 지금 젊은 사람들과 생활 방식이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지금의 노년은 뭐라고 부르냐면 연장된 중년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죠. 네. 첫째, 체력적으로도 그래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소비 패턴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계하는 방식이 옛날엔 딱 퇴직하면 관계가 땡이었잖아요. SNS라고 하는 엄청난 관계의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네. 새롭게 관계망이 물론 이게 휘발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만들어지고 하루에도 몇 수백 개의 친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만큼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고독으로부터의 해방 또 이런 그 막힌 공간으로부터의 확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액티브 시니어로 산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도 어쩌면 쉬운 세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영역인 관계 영역에 관련된 일련의 한 가지 양지처럼 햇볕이 드는 영역이 생겨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30대하고 60대의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는가? 전 별로 없다고 봐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 확인하고 다 구글이 해결해주고 뭐 빅스비가 해결해주고 다 해결해주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자기가 해야 될 뭐 출근이면 출근 다 재택이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뭘 하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다음에 배달시켜 먹고요. 가까운 데 가서 슬세권에 가가지고 뭐 브런치 같은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정보 얻고 좋아요 누르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시장 보고 시장 봐서 택배 기사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고 그다음에 하루 해가 지면 똑같이 운동하러 나가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연장된 중년이란 말은 어쩌면 연장된 청년이라고 다시 변경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일단은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그렇죠. 경제력이 좀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은퇴를 한 다음에도 이렇게 청년처럼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은퇴가 두려운 이벤트가 아닌 기다려지는 이벤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번개맨 이상건 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PD의 똘똘한 은퇴설계 강똘똘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